대한민국의 한 외진 산골 마을. 그곳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전설과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으로 유명했다. 특히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한 산장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의 산장이라고 불리며 기묘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산장에 얽힌 괴담의 시작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을에서 외진 곳이다 보니 산장을 빌려 한 가족이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가족은 이곳이 자연과 가까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산장으로 향한 첫날 밤 기묘한 소리에 잠을 설쳐야 했다. 마치 누군가 산장을 걸어 다니는 듯 한 발소리와 아이가 웃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이거나 환청이라 생각했던 가족은 며칠 뒤 폐허처럼 버려진 산장 뒷뜰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쓸쓸하면서도 두려움에 찬 듯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이곳에 와서 한 번도 사람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 사진은 대체 누가 찍은 것일까? 며칠 후 가족 중 막내아이였던 민수는 자꾸만 한밤중에 혼자 말을 했다. 엄마는 불안한 마음에 아이에게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냐고 물으면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나랑 놀자고 하는 누나랑 놀고 있어.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 엄마는 산장을 치우며 숨겨진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통로를 따라 내려가니 오래된 일기와 장난감 그리고 낡은 인형 몇 개가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뜬 눈으로 나를 세운 가족은 짐을 챙겨 황급히 산장을 떠나 돌아왔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마을 원로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원로는 긴 한숨을 내쉬며 그곳에 얽힌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때 그 산장에서는 교사가 어린 소녀 2명을 지도하고 있었지. 가난한 집안을 두고 도망이나 다름없이 이곳에 온 거였어. 하지만 어느 여름밤 두 소녀가 산장 인근에서 실종된 채로 발견된 거야. 그 이후로 산장은 점점 소문이 나면서 버려졌고 가족은 자신들이 산장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들이 그 소녀들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민수는 점점 전에 하던 행동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몇 년 후 민수가 성인이 되어 그 마을을 다시 찾았다. 그는 여러 자료를 조사해 그 시절의 사건을 재조사했다. 오래된 기록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보니 그 소녀들은 교사와 불화가 있었고 교사의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스스로 산장을 떠난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교사에게 학대를 당했으며 결국 산으로 도망쳤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민수는 그 산장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그 영혼들을 기리기 위해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이 일 이후로 이상한 사건은 더 이상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의 산장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장소로 남아있으며 매년 몇몇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 전설은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어쩐지 산장은 저 멀리서 은은히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그 산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꼭 과거의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은 아님을 느끼며 조용히 산장을 뒤로했다. 사람들이 떠나고 빈 산장엔 아직도 그들의 이야기가 바람에 실려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맞아 시골이 작은 마을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그곳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인구가 많지 않고 집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은 조용한 곳이었다. 할머니 댁은 모든 가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모여왔던 곳으로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특별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잠든 늦은 시간에 나는 문득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잠시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히 방을 나와 베란다로 나가려는데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고양이인가 싶어 가볍게 한 귀로 흘려보냈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소리가 나는 부엌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부엌에 들어서자 나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한쪽 끝에 오래된 냉장고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그 앞에는 낯선 그림자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괜히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다 오히려 끔찍한 무언가를 보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다시 한 걸음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림자가 천천히 돌아서더니 나와 눈을 마주쳤다. 순간 나는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는 집안의 조명이 번쩍이며 켜졌다. 소리에 놀라 일어났는지 가족들이 하나 둘씩 부엌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가족들에게 방금 본 것에 대해 설명했지만 모두 피곤해서 잠결에 헛것을 본 것이라며 웃어 넘겼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보았고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께 어젯밤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무거운 표정으로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내셨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슬픈 일이 있었다고 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찾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고. 그리고 그 여인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가끔씩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누군가 부엌을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할머니는 별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는 일이라며 무섭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 며칠 뒤 나는 그 사건을 뇌리에서 지우려 애썼고 일상 속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깊은 밤이 되면 가끔씩 찬바람이 부어 쪽에서 불어오는 듯한 느낌이 나를 다시 채웠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기억은 머릿속을 떠돌았다. 그 이후로 몇 년이 흐르고 마을에 다시 들르게 되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였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얘기했더니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따라 웃었다. 그러다 호기심에 직접 그 부엌을 보고 싶다는 친구의 요청에 나는 예전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찬성했다. 우리는 그날 밤 손전등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여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던 부엌.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불현듯 모든 조명이 꺼졌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다. 손전등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귓가에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이 지나갔고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순간 이전처럼 그림자가 부엌 구석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분명 그 여인의 모습이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 그녀는 입을 움찔렸고 우리는 발을 돌려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와서야 모든 조명이 다시 들어오고 주변은 다시 평온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마을을 떠날 때 가슴속에 남은 이상한 울림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니 말대로 그녀는 아무런 위험도 가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해주길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모두가 그 장소를 떠났고 할머니 댁도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그 조용한 부엌과 오래된 냉장고의 그림자는 나의 기억 속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젠 누구도 알지 못하겠지만 그 여름의 공포스러웠던 기억은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내가 겪었던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회사와 가까워 아침에 출근 준비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아파트를 꽤나 마음에 들어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집에서 나는 정체불명의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면서 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창문을 모두 닫고 귀를 기울여도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으스스한 소리가 있었다. 구슬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는데 그것은 날마다 밤 11시가 넘어야 들리기 시작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천장 위에서 나는 것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냥 건물이 낡아서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고 있었다. 이제는 그냥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적막함이 특별히 더 무겁게 느껴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물 관리실에 전화를 해보았다. 하지만 관리인 아저씨는 별 문제가 없다고, 다른 입주자에게서도 아무런 불만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의아한 마음에 주변 이웃에게도 한번 슬쩍 물어봤지만 다들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이 소리가 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녹음을 해두려 스마트폰을 켜서 소리를 녹음한 뒤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밝혀내려고 했다. 그런데 녹음을 플레이해보니 소리는 전혀 녹음되지 않았다. 그런 일이 몇 번 지속되자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하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이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의 심령 전문가를 불러보기로 했다. 몇 번의 조사를 마친 후 그는 이곳이 무언가에 홀린 것 같다고 했다. 설마 하고 물었지만 심령 전문가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이 집의 과거를 조사해보면 무언가를 알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음 날 나는 시간을 내어 아파트의 이력을 조사하러 갔다.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20년 전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바로 이 건물의 같은 층에서 한 여성이 의문사였으며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구슬팔찌가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수사 결과로는 자살로 종결되었지만 그녀의 죽음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고 그 밖에 다른 이상한 일들도 꾸준히 발생했다. 예를 들어 내가 잠시 외출했을 때마다 집 안에 물건이 미세하게 움직여 있거나 놓여 있는 곳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오후에 한낮에도 어두운 실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마저 감에 잡히지 않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날 마침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다. 나는 카드박스에 짐을 넣으며 되도록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한편으로 더욱 강해진 소리와 미묘하게 영롱하게 느껴지는 공기가 더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모든 짐을 차에 싣고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갔을 때 아파트를 떠나며 중얼거렸다. 다시는 이 집에 올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곳에서 지내게 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씩 밤에 잠이 들기 전 그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몸서리치며 대문에 열쇠 두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난다. 이 정도면 이 이야기는 끝난 것 같지만 아직도 가끔 뉴스로 그 아파트에 새로운 세입자들이 이상한 소음을 호소하고 결국 이사를 가곤 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날의 소름 끼쳤던 경험이 되살아난다.